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비님들, 혹시 피부색이 남들과 좀 다르다고 무시를 당했거나 무시를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 친구 중에 외모가 누가 봐도 동남아 사람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부모님을 저도 아는데 모두 한국 분이세요. 절대 혼혈 아닌데 그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도 군 생활 때도 불편함이 많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강사 시절 그 학생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단 말이죠. 월미도에 있는 거기 바이킹을 타는데 그 바이킹 움직이는 직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필리핀 아저씨 거 앉아요, 위험해요, 이렇게. 그땐 다들 그냥 일행도 일행 아닌 사람들도 다들 크게 웃었다는데 친구는 제게 웃으면서 그 말을 했었지만 가만히 그 친구를 보니까 씁쓸한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 눈물을 흘릴 일인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사토시, 이 얘기는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이란다 하시면서 제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 젊은 시절 옛날 어촌에는 어촌 출신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촌에서 하는 일이나 생활 습관과 가치관 같은 게 산촌이나 다른 생활권과는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이었다는데요. 다른 생활권의 사람이 어촌으로 오면 적응하기 힘들고 얼마 가지 않아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촌 사람들은 다른 어촌 사람하고 결혼하는 풍습 아닌 풍습 비슷한 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시절 할아버지 마을에 야마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내륙마을에 갔을 때 그 동네 아가씨와 사귀게 됐고 결국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야마다 씨는 잘생기고 건장했기 때문에 야마다 씨를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그래서 아쉬워하는 어촌 마을 처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둘은 결혼을 했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장남 장녀가 태어났고 차남까지. 그리고 셋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죠. 그 시절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땐 마을에는 충격이 감돌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태어난 그 아기는 먼저 태어난 형제들과는 다른 이른바 하얀 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고요. 용모가 딱 백인 그 자체였다는 거죠. 부모들은 전형적인 일본인 용모고 게다가 모치는 키도 작아서 말이죠. 야마다 씨 부인이 백인과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도 생겨났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그런 외진 어촌 구석에서 생길 턱도 없고, 또한 야마다 씨 부인도 정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 소문은 잦아들었다는데요. 그런 이유로 야마다 씨 마을 사람 모두는 그 아기를 보면서 신기했다고 그래요. 야마다 씨 막내딸은 그런 모두의 걱정을 뒤로하고는 날로 건강하게 자라났고요. 6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땐 그 외모가 누가 봐도 완전히 백인 소녀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말은 일본어로 말하지만 머리카락은 가을 은행잎처럼 노란색이었고요. 눈동자는 상어의 눈처럼 깊고 푸른색. 피부색도 햇볕에 타서 불그스름하게 변했다가도 햇볕이 약해지는 기간엔 말이죠. 다시 조개 껍질처럼 하얗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애가 그렇다 보니까 마을 아이들은 야마다 씨 막내딸을 따라다니면서 코쟁이하고 놀려먹기도 했다는데, 막내딸은 야마다 씨를 닮아서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을 두들겨 패주기도 했다네요. 그리고 그 마을엔 학교가 없어서 근처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막내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집안일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여자아이가 더 배워봐야 뭐 하겠냐면서. 야마다 씨 부부는 그런 입장이었다는데요. 그럼 너무 아깝다고 아이를 고등가정으로 진학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학교 선생이 아이 진학을 권유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막내딸은 또래보다 머리도 명석하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의 권유에 결국 야마다 씨 부부는 막내딸을 고등과로 진학시키기로 했고요. 고등과 입학을 앞둔 그해 봄, 폭풍이 마을을 덮쳤어요.
육지 위로 피신시켜 놓은 어선이 바다로 떠내려갈 정도로 파도가 높았던 폭풍. 밤이 지나고 보니 막내딸이 집에서 사라졌어요. 야마다 씨 부부도 마을 사람들도 마을은 물론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습니다만 마을에도 산에도 심지어 근처 마을에도 없었고 막내딸은 그날 이후 완전히 행방불명된 카미가쿠시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일 막내딸은 그 용모 때문에 해신의 아이였고 신이 폭풍의 밤에 데리러 왔던 것일 것이다 라고 주변 마을에서까지 그 막내딸에 대해선 마치 인어공주 전설처럼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정작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다만 막내딸의 책상 서랍에는 연필로 쓰여진 외국어라 여겨지는 문장이 적힌 갱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 갱지에 적힌 문장은 학교의 교사를 포함해서 누구도 읽지 못했고요. 심지어 동경에서 그 해안 부근으로 실습하러 온 대학생과 대학교 교원에게 보여봐도 독일어도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니다라면서 그들도 그 내용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무슨 글을 적어놓은 거고 그 글은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이것은 할아버지 마을과 그 주변 마을에서 이후에도 오랜 세월 잊혀지지 않고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책상에 알 수 없는 문장을 적은 그 종이를 두고 폭풍이 친 다음날 사라진 아이. 무슨 건국시나 비슷한 전설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제복괴담이라면 거리감이 있고 저부터도 에이 하겠는데 일본 괴담이라고 하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일본 괴담은 그 타이틀만으로도 모든 괴담을 소화해내는 그런 기묘한 그 자체 같아서 재밌단 말이죠. 그건 그렇고 피부색으로 의심받은 가정, 놀림받은 아이,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늘 가슴에 담아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거 공감하시나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빠질 수 없는 게 온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균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기준치에 얼마?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온천을 즐겼다는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 온천과 관련된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저희 집 근처에 100년 가까이 이어온 작은 대중 온천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천, 어른들은 늘 그 온천을 두고 말할 때면 몇 대를 이어온 유서 깊은 온천이라고 하셨거든요. 동네 어른들은 동네 자랑이라는 말까지 했었죠. 하지만 시대의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까요? 오래된 전통이고 뭐고 어른들이 하는 말하고는 상관없이요. 온천을 이용하는 손님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늘 한가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오래되고 한가로운 동네 어른들이 동네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 온천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할아버진 그곳으로 목욕을 가시는 날이면 늘 제게 그러셨어요. 그 온천에서 목욕하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낙이라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아무 전조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요. 쓰러지시기 전날까지도 그 온천을 다녀왔을 정도로 좋아하셨네요. 어쨌든 어느 주말 저녁 아버지랑 같이 그 온천에 갔어요. 그런데 전 그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옷을 벗고 씩씩하게 욕실문을 열었다가 바로 깜짝 놀랐다는 거. 속된 말로 파리가 날릴 정도로 항상 한가로운 온천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손님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온천 욕탕들은 모두 콩나물시로 같았고요. 세면대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 광경에 뒤따라 들어온 아버지도 놀라셨죠. 야, 이거 이대로라면 들어갈 수 없겠는데? 좀 기다려볼까? 아버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들어가자고. 그러고는 아버지는 맥주, 제게는 바나나 우유를 사주셨고, 그렇게 손에 하나씩 쥐어들고는 탈의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목욕 전에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는 거는 좀 평상시와는 순서가 바뀐 거지만 그땐 그것도 좋더라고요. 목욕 전에 뭘 먹는다는 거. 여튼 아버지도 맥주를 다 드시고 저도 바나나 우유를 다 마시고 그 뒤로도 좀 더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이게 나오는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저보고 이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전 아버지 말을 듣고는 욕실을 살펴보려고 그 문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 재차 다시 문을 열어봤거든요. 역시나 다시 놀랄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 좀 전까지 그렇게 혼잡하던 욕실 아니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욕실 안을 봤을 땐 안에 손님은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꽉꽉 차 있었는데 게다가 나오는 손님도 없었는데 아버지도 제가 놀라서 그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서 오셨는데 그 욕실한 광경을 보고 놀라셨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다지 그런 거에는 세심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욕실로 들어가자고 그러시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덩달아 옆에서 같이. 그리고 온천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저도 아버지도 보지 못했던 카운터 옆에 붙어진 안내문을 발견했거든요. 안내문 내용은 이번 달을 끝으로 온천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시점에서 이번 달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전 안내문을 보는 그 순간 알아차렸는데요. 그때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아까 전 이해할 수 없는 욕실안이 혼잡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온천 폐점을 아쉬워하는 먼 옛날부터의 단골들이 대거 몰려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때는 아버지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했던 게 니네 할아버지도 분명 거기에 계셨을 테지 뭐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손자랑 아들이 같이 와 있었는데 인사 정도는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거 그렇게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잠깐 욕실 쪽을 다시 보신 뒤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는 집으로 가자고. 그 뒤 온천 폐점하는 날 아버지와 갔었는데요. 그날은 여느 때랑 같이 변함없이 욕실이며 탕하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 온천이 붐비는 것을 본 건 그때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립고 정겨운 장소와 사람들, 세상을 떠나기 힘들게 만드는 미련이라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이렇게 그리운 것들에 대한 미련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혈육이 아닌데 보내기 싫은 사람, 가족이 아닌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물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생전의 자신과 서로 정겹게 지낸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 정겨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대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된다면 절대 그 사이엔 정겨움이란 생기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리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 삶을 산다는 거, 그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는 거, 그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타인에게 정겹고 그리운 사람이 된다는 거, 조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영혼 결혼식 아시죠?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그런 타이틀로도 많이 돌아다녔고, 살아서 연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죽은 뒤에라도 서로 맺어준다.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지금은 규모가 있는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요. 여기 디자인 사무소 들어오기 바로 전에 학교에서 취업 추천을 해준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영정사진이나 결혼사진 가공을 하는 회사였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하는 일도 복잡할 게 없는 상당히 단순한 일이라서 말이죠. 장례식에 사용할 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 스냅 사진에서 얼굴을 스캔하고 거기에 정장 사진을 입혀서 만든다든지, 결혼식 사진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뽀샵 작업을 하면 되는, 주로 이런 업무랑 그 외엔 그냥 소소한 업무, 이런 게 그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20대 젊은 남자의 장례 때였는데 사무실 한쪽에서 영정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60대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부모들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기묘한 의뢰를 하더라고요. 왜 기묘하게 생각을 했냐? 그 부모가 제게 의뢰한 건 말이죠. 고인이 된 아들의 결혼사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미혼인 채 병으로 죽은 아들이 너무 가엾다. 어떻게든 가짜라도 결혼식 올린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만들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가능 여부야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진이 쓸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회사의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의뢰를 해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정사원 선배에게 상담을 했어요. 선배는 제 말을 듣더니 그거 아마도 영혼 결혼식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북지방에서는 결혼 전에 죽은 남자나 여자 같은 경우 가상으로 결혼식 올린 그림을 그린 뒤에 절이라든지 또는 신사에 공양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걸 무사칼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고인이 된 남자 부모들은 아들한테 그걸 해주고 싶은 모양인 것 같다고. 이미 없어진 풍습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는 곳이 있나 보다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그런 의뢰를 받아줄 턱이 있겠냐. 다만 네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주는 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그래도 내 생각엔 거절하는 게 좋을 듯 하다만. 선배가 제게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스토리인데, 전 잠옷 애처롭게 부탁을 해오던 그 고인 부친 모습이랑 장례 중에 계속 울고 있던 고인 그 모친 모습이 떠올라서 말이죠. 그 일을 맡기로 했어요. 고인이 성인식 때 전통 의상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고인 사진은 그 사진을 사용하기로 정한 뒤에 그 사진에 맞춰서 남자 부모에게도 전통 의상 차림을 갖추게 한 뒤에 새로 사진을 찍고, 금빛 병풍 앞에 신랑 신부가 자리하고 그 양옆에 부모들이 서 있는 식으로 구도를 잡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부였어요. 전 인터넷을 뒤져서 홀레보 그 신부 사진 하나를 가져온 뒤에 얼굴 같은 경우엔 손이 많이 가지만 눈, 코 하나하나 수정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가상 여성의 얼굴을 만들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남자의 부모들은 꼭 이 사진으로 해달라면서 여자 사진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신부의 얼굴은 무조건 그 여자 얼굴로 넣어달라고. 아주 필사적인 표정으로 말이죠. 사진이야 뭐 스캔해서 뽑아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건 간단하고 일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걸리는 게 전에 선배한테 들은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사카리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변의 참석자는 괜찮지만 고인의 신랑 혹은 신부가 될 그 대상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도 안 된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저승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동북에 있는 괴담면 일대에서는 그런 힘을 발현하는 신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라는 말. 전 그런 생각에 좀 머뭇거리면서 힘없는 소리로 물어봤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진 속 여성도 죽은 사람이고 생전에 아들하고 약혼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죽는 바람에 아들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라고. 양쪽 다 고인이고 저 세상에서는 이미 함께하고 있겠지만
정식으로 식을 올린 뒤에 고향에서 알려주면 기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절절하게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전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그런데 부모들이 앞에서 간절한 얼굴을 하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 얼굴로 작업을 했네요. 사진이 완성되고 제일 마지막 작업으로 아들 이름하고 남자 부모에게 전해들은 여성의 이름을 같은 성씨로 바꾼 뒤에 사진에 기입해서 마무리를 했죠. 영혼 결혼식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제 나름 신경 써서 패널 작업까지 해서 전달을 했어요. 완성된 사진을 볼 땐 제가 봐도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진을 받은 부모들은 굉장히 기쁜 듯이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사진을 가지고 고향 계다면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귀성한다고 한 곳이 전에 선배가 말한 그 괴담면이라 순간 좀 놀랐었는데 작업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 그건 또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2주 정도 지났나 싶어요. 지방신문에 실린 사고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피해자는 직사했는데 병원 앞에서 구급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점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났다는 그 병원, 거긴 지금까지 말한 남자의 사체를 운송해간 그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엔 피해 여성 사진은 실리지 않았었는데 신문에 나온 여자 이름이 제가 사진 속 신부에게 기입한 것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씁쓸한 생각이 든 사연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욕망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맺어준, 그래서 비참한 결말, 정말 죽은 사람과 영혼 결혼식을 해서 그래서 전해지는 말처럼 저승에서 그녀를 데리고 간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